네, 안녕하십니까. 유쾌한 시민들을 위한 명랑한 공동체를 위한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 TV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방송을 한번 열었는데요. 이번에는 라이브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중간에 사고가 터지더라도 끊고 새로 하면 되죠, 뭐. 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오늘은 그 서브프라임 2탄입니다. 당시 이제 08년도에 리만 브로더스가 그때가 2008년 4월, 4월인가 8월인가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때 뻥 터졌는데 그 이후로 정말 한 열흘 정도는 거의 금융시장에서는 지옥도가 펼쳐졌고 진짜로 이렇게 이제 세상이 망하는구나 싶은 그런 세상이 열렸습니다. 뭐 어지간한 주가는 다 반토막 이상 났었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로 미국 정부가 말 그대로 있는 대로 쏟아부어서 간신히 억지로 메꿨습니다만 이후로 수도 없이 많은 금융기관들, 일반 기업들의 파산 사태가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 08년도의 사건을 우리는 흔히 두 가지 정도로 부르죠. 서브프라임 사태 또는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고 부릅니다. 둘 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또 딱히 그게 맞는 말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를 뭐라고 정의를 내리는가 이것도 사실 맨 첫 출발이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당시에는 물론 뭐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많았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경제 위기입니다. 근데 이 경제 위기라고 하는 거, 한 국가의 어떤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첫째로 많이 터지는 위기, 경제 위기엔 여러 좀 몇 가지 종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사실 08년도의 위기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금융 위기입니다. 사고는 리만 브러더스라고 하는 그 투자은행에서 터졌어요. 리만 브러더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전에 한 6개월 전에는 베어스턴스라고 하는 은행이 터졌죠. 그리고 리만 브러더스 망하는 바로 그날 메릴 린치도 망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메릴 린치가 그때 당시 2위인가 그랬었는데 그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떠넘기고 그걸 살려줄게 한 거고 리만은 그때 4위인가 했었는데 4위까지는 못 챙겨주겠다 야 너네 망해라 해서 리만은 날아갔죠. 그래서 리만 브러더스가 뭐 지금까지도 대표적으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융기관에서 사고가 터졌어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막 망해 자빠지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 이런 게 보통 이제 금융위기라고 많이 부르고요. 그 다음 또 어떤 위기가 있냐 하면 1997년도 대한민국의 IMF 위기와 같은 외환 위기가 있습니다. 이건 특히 이제 국가 단위에서 많이 벌어지죠. 국가가 외국에서 돈을 빌렸는데 외국에서 돈을 빌렸으니까 외국 돈으로 빌렸죠. 근데 갚으려고 그러니까 외국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갚는다. 그래서 뭐 모라토리움이니 뭐 이렇게 되면은 배째라 이렇게 되면은 나라가 이제 완전 풍지박산이 나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외환 위기입니다. 금융 위기와 외환 위기는 둘다 돈을 못 갚는다라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어디에서 주로 터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일반적인 불황 또는 뭐 기업 파산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저는 이런 위기의 어떤 하나의 전형으로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1999년도의 대우 파산 사태를 좀 들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우가 총 부채가 100조가 넘었어요. 100조. 지금 현재에서도 2조, 3조짜리 회사나 터져도 난리 나거든요. 근데 당시에 부채 100조짜리가 터졌는데 그때 당시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전에 그걸 어찌어찌 막아냈습니다. 그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 대우 사태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오늘의 주요한 이야기는 사실은 제목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08 위기는 사실 서브프라임 탓이 아니었다. 이건 좀 상당히 어그렇고요. 뭐 탓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서브프라임은 그겁니다. 도화선이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이 그 불타는 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성냥불이 탁 그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줄을 타고 쭉 타고 가서 전 금융 시스템에서 그냥 뻥 터져가지고 이제 다들 박살이 난 이런 사태이기 때문에 서브프라임이 이제 하나의 시작점,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서브프라임 사태라고까지 부를 수 있느냐? 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문을 제기해 보는 거죠. 그럼 하승조 생각하기에 서브프라임 탓이 아니면 뭐가 탓이냐? 요 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바꿔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잠시만요. 이거 화면을 키우자. 자, 슬라이드 쇼로 넘어가면 되겠죠? 제목은 이렇게 어그로를 끌었습니다. 2008년 위기는 사실 서브프라임 탓이 아니었다. 아니긴 뭐 사실 맞지.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거의 주범이다. 또는 뭐 단독 책임이다. 이것까지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당시의 일지들을 뭐 따따따 했는데 읽을 필요성은 없고요.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리만이 이제 파산이 확정이 된 게 2008년 9월 15일이네요. 이게 이제 미국 정부가 공식으로 발표를 한 건데 이날 이후로 금융시장은 또 그냥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반토막이 나는데 이게 그럼 2008년 9월 달 이때에 시작된 위기냐? 전혀 아닙니다. 진짜로. 1호부터 1년도 더 전에 거의 한 2년 전부터 저 서브프라임 불안하다, 서브프라임 불안하다라는 이야기가 말 그대로 몇십만 건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회사들마다 서브프라임 이거 불안한데 라는 얘기가 끝도 없이 나왔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 그런 관련 뭐 보고서, 리포트 이런 걸 수도 없이 읽었고요. 이게 미국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뭐 영어를 그렇게 미국 보고서 읽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 한국 금융기관에서 나온 자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수도 없이 경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서브프라임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2008년도에 망했던 그 베어스턴스 밑에 있는 헤지펀드 여기에서 환매 중단 이런 게 나옵니다. 프랑스에서 제일 큰 은행이 BNP 파리바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돌리고 있던 펀드에서 환매 중단, 즉 돈 못 돌려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펀드들이 다들 서브프라임을 갖다 들고 있던 펀드들이에요. 채권 펀드들이. 그거 안 되겠다 그러고 그 외에도 계속 이제 그 금융기관들의 뭐 파산 보호 신청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브프라임 때문에 각 금융사들이 올해 적자가 뭐 몇백억이 났습니다. 몇천억이 났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브프라임은 갑자기 터진 게 아닙니다. 영화 빅쇼스에 보면 이게 오래오래 기다렸다 드디어 뻥 터져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 그러지만서도 그때의 그 월가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어지간한 금융계에 있는 사람들은 서브프라임이 문제가 많다라는 사실을 다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전 세계를 뒤흔들 만큼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고로 번진다까지 생각을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리만 브라더스가 이렇게 망해가는 바로 그날의 사진을 한 장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이런 얘기를 왜 그때 사람들은 다 알면서도 당했느냐. 그리고 도대체 그때 사람들은 뭐 서브프라임으로 해가지고 사고가 어느 정도 터질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뭐 얼마나 더 크게 터졌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짜 질문이거든요. 서브프라임 때문에 그때 큰일이 났습니다. 이건 뭐 지금에서는 너무 당연한 말이고 하나만한 소리죠. 그때 당시에 왜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다라고 하는 월가에 있는 진짜 애들 다 천재들입니다. 뭐 IQ IQ로 따지자면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머리 좋은 애들이 맨날 모여가지고 하는 게 뭐 금융시장이 뭐가 뭐 문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하는 놈들이 그걸 왜 예측을 못하고 그 빅쇼스의 마이클 버리한테 그렇게 홀랑 다 틀리느냐 요게 이제 질문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첫째로 지금 서브프라임 뭐 당시에 이제 이 서브프라임이 그 서브프라임은 이제는 다들 아시니까 설명 간략하게 할게요. 서브의 프라임의 밑에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비우량
부동산 담보 채권입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인데 좀 비우량한 뭐 그렇게 신용 점수가 높지 않은 사람한테 빌려주는 대출. 이게 이제 서브프라임인데 은행 입장에서는 신용 좋은 사람한테 빌려주지 신용 나쁜 사람한테는 돈을 빌려주기가 힘들죠.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필요한 사람들이 돈 빌리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돈 필요한 사람들은 신용 점수가 높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적으로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우량 고객들에게만 돈을 빌려줬습니다. 비우량한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당연히 문제가 돈을 떼먹힌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뭐 1990년대 이전까지는 서브프라임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990년대 중반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막판에는 이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채권에만 거의 한 1조 달러쯤 대출 잔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1조가 사실 좀 넘는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어떤 데는 뭐 7천억 정도라 그러고 어떤 데는 뭐 1.3조다 그러고 그러는데 계산하기 편하게 약 1조 정도 돈이 다 빌려나가 총 대출 잔액이 쌓이게 됩니다. 그 지금 이제 표에서 보이는 건 매년 얼마나 이제 서브프라임 대출이 늘어났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데 뭐 거의 매년 막그 3분의 1씩 늘어납니다. 20% 30%씩 매년 잔액이 팍팍팍팍 늘어납니다. 당연히 이제 2005년쯤 되면 이제 최고조에 달하죠. 이제는 정말로 서브프라임 대출로 미국 전역에 부동산 대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나중에 이제 뭐 서브프라임 이제 슬슬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을 한 게 2005년도부터 이거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나와요. 근데 결국 터진 게 2008년이잖아요. 사실은 3년 전부터 얘기가 나옵니다. 왜? 뭘 보고? 연체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여기 나오면 2005년도에 서브프라임의 연체율이 10%가 나옵니다. 10.6%. 그리고 2006년도에는 11%, 2007년도에는 13.8%까지 오릅니다. 금융기관의 채권에서 연체율이 10%가 넘는다?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은행에서 가계대출 또는 기업대출의 연체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0.1%에서 0.3%입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금융업의 이 전통도 깊은 이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무려 연체율이 10%가 나는 채권이 있다. 근데 그 채권이 총 1조 달러? 1조 달러가 얼마입니까? 우리 천 원으로 치면 1000조 원입니다. 1000조 원.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점점점 연체율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대출 잔액도 커지고 연체율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함부로 불량 채권을 갖다가 남발해서 사고가 터진 거 아니냐. 그러니 2008년 금융위기를 서브프라임으로 부르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여기까지가 지금에 와서 하기 좋은 편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좀 다른 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연체율이 이렇게 쫙 올라갔다는 소리고요. 그때 당시에서 서프라임 연체율이 이렇게 높아졌지만서도 밑에 있는 우량 채권, 뭐 이 정도는 계속 연체율이 거의 빵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이제 잘 관리가 됐다라는 뜻이죠. 자, 그 서브프라임이 엄청 많이 대출이 됐다 그러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체 모기지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7%에 불과합니다. 막 진짜 미치듯이 대출을 해줬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융기관들은 그래도 가락이 있지. 그렇게 이걸 뭐 서브프라임으로 그냥 전부 다 한 게 아닙니다, 진짜. 대부분은 우량 채권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76%는 우량 대출, 13%는 서브프라임, 좀 비우량, 불량 이런 거고 알트 A라고 이게 이제 그 중간쯤 되는 거. 이게 한 10%뭐 이렇게 되는 게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아니, 서브프라임이 비중으로 따지면 그렇게 안 많은 거야? 네, 그렇습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브프라임 1조쯤 된다 그랬잖아요.
미국 전체에서 그때 당시에 뭐 전체 모기지 채권이 한 10조 조금 뭐 넘었을 겁니다. 모기지 채권 자체가 부동산 담보 대출이 거기에서 1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10% 정도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표가 정말 좀 충격적인 표인데요. 미국 가계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나타낸 표입니다. 자, 미국은 미국 가계는 뭐 그렇죠. 미국은 일단 첫째로 부자 나라입니다. 그리고 부자 나라가 최근에 부자가 된 나라가 아니죠. 아주 오래전부터 부자였습니다. 그런 이런 오래된 부자 나라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산이 많다는 겁니다. 자산이. 새로 부자가 된 나라. 이때의 부자라고 하는 것은 연간 소득입니다. 국가로 따지면 연간 GDP라는 말이죠. 연간 GDP가 최근에 부자가 된 나라다. 이런 나라들은 가계가 쌓아놓은 가계의 자산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미국 같이 오래된 부자 나라들은 이 가계에서 다들 뭐 어느 정도 돈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계자산, 순자산을 보면 이게 이 숫자가 뭐 어차피 표로 봐도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한번 숫자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말 기준으로 미국 가계가 가지고 있는 총자산, 이 총자산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진 돈 더하기 부채까지 다 합친 거, 부채까지 다 합친 돈으로 얼마가 있냐 그러니까 무려 70조 달러가 있습니다. 70조 달러요. 이 70조 달러 중에서 14조 정도가 부채입니다. 그럼 70에서 14를 빼면은 56이죠. 56조 달러가 남습니다. 이 56조 달러가 가계가 빚 떼고 순수하게 갖고 있는 돈입니다. 자, 1조가 우리나라 돈으로 1조 달러가 우리나라 1000조 원이라고 했죠. 10조면 1경입니다. 50조면 5경이네요. 56조라고 그랬으니까 5경 6천조 원의 자산을 미국 가계가 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좀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렇게 부자야? 예. 이 돈을 어디로 들고 있겠습니까? 다 주식으로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주가가 떨어지면 난리 나는 거고,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을 전부 다 부동산으로 들고 있어. 부동산 떨어지면 가계가 혹소리 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서브프라임의 총 잔액이 얼마로 했죠? 약 한 1조 정도라고 생각을 하죠. 1조 원이 부도가 났습니다. 1조 원은 부도 뭐 50조 이러니까 너무 숫자가 뭐 좀 감이 안 오니까 좀 쉽다기보다도 좀 숫자 단위로 좀 바꿔보죠. 어떤 한 집이 있습니다. 가상의 집, 하승준의 집입니다. 하승준의 집은 총 자산, 하승준의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끌어모으면 70억이 있어요. 70억이 있는데 그 중에 14억은 빚입니다. 14억은 빚이고 실제로 순자산으로는 56억이 있습니다. 아유, 하승준 부자네요. 이 부자인데 이 중에 이 빚 14조 중에 14억 중에 1억 원이 부도가 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하승주 씨는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너무 간단하죠. 내 집에 저기 자산이 아직 56조나 있는데 그 중에 1조 떼가지고 이거 그냥 싹 갚아버리면 되잖아. 그죠? 물론 이게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서도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끝까지 못 갚고 여기에서 터진 이 사고 때문에 미국 가계가 다 부도가 나고요. 결과적으로 말해서 이 미국에서 이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서 주식 가치 반토막 났죠. 그리고 부동산 가치 반토막 났죠. 이렇게 자산 가치들이 왕창 깎인 게 10조 달러 이상의 자산 가치 하락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1조 달러어치 채권 때문에 10조 달러만큼의 자산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왜 이게 이런 사태가 벌어졌느냐? 이게 사실은 이 당시 08년 서브프라임 사태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돼야 됩니다. 08년도에 주가도 많이 떨어졌어. 부동산도 많이 떨어졌어. 이런 이야기도 실컷 하고 그게 왜 그랬냐? 부동산 때문에 그랬어. 그리고 뭐
미국 월가의 탐욕 때문에 그랬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기 저 이제 그냥 다시 보는 화면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참 의미 없는 얘기 중에 하나가 무슨 특히 이제 경제적인 문제, 경제 위기 이런 게 터졌을 때 이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탐욕 때문에 그렇다. 아, 그리디해. 탐욕 이런 것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말만큼 의미 없는 말이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탐욕스럽거든요. 누구나 탐욕스럽고 인류 전체 역사를 다 해가지고 탐욕스럽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시대에 걸쳐서 늘 탐욕스럽습니다. 그 탐욕들이 어떻게 제어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고가 터지거나 안 터지거나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탐욕이 문제다. 그러면 이렇게 원인을 잡으면 대책이 너무 어이가 없어집니다. 그럼 탐욕을 버리는 게 대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이 탐욕을 어떻게 버릴까요? 욕심을, 욕망을 버리지 말고 뭐 어디 절에 가서 참선을 하는 거, 뭐 이런 게 답일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늘 가지고 있다라는 이 욕망들, 이것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제어하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08년도의 위기, 그 중에서도 금융위기라고 하죠. 이 위기는 서브프라임 위기라고 부르면 불러야 됩니다. 부르면 안 되는 게 뭐 있어. 서브프라임도 그때 큰 사고 쳤지. 그것 때문에 이제 도화선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이 서브프라임으로 이 대형 사고가 터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때의 사고가 터졌는지를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10분씩 자르려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조금씩 길어지네요. 벌써 20분이 지났네. 더 짧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총 세 번째 시간이죠. 채널 제목은 지식의 뱅가드라고 정했습니다. 즉 가장 전위적인 맨 선두에 있는 이런 지식을 전달하겠다라는 이런 각오와 의지를 담아서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보고 난 다음에 영 아니네 싶으면 바꿀게요. 저도 아직 뭐가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요. 여기서 일단 한 다름 매점을 맺고 다음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보니 쉽네요. 자주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